자, 인사드리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준입니다. 제가 누군지 알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소법에 이제 입문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형소법의 기초 뼈대를 잡는 겁니다. 당신 왜 내 마음을 훔쳤죠? 내 마음을 훔치면 범죄가 됩니까? 내 마음을 훔치다만 따지면 범죄가 되죠. 근데 내 마음을, 이 목적어인 내 마음을 훔쳤다. 범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분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겁니까? 처하지 않는 겁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걸 가리는 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아무나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범죄가 되려면 법이 정한 바대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죄, 범죄할 때 죄, 그다음에 형벌할 때 형, 이거는 법이 정한 바대로 간다. 법이 정한 것만 범죄가 되고 법이 정한 것만 형벌을 때린다. 뭐 절도죄라는 범죄 알죠? 자, 형법의 329조에 있습니다. 329조 절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가면 절도가 되는 것이고, 목이 이렇게 매어 가는 거고, 절도가 되면 이제 형벌을 때리는 거죠. 형법 제 329조에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재물,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재물을 훔친 자만이 절도죄가 된다라고 형법의 329조에 법이 정하고 있군요. 법이 딱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 내 마음을 훔치다. 마음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훔친 자는 절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형법의 329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마음을 훔친 자를 범죄로 또는 범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마음을 훔친 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물을 훔친 자로, 재물을 절취한 자로 사안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봅니다. 나의 재물을 훔쳤다. 나의 가발 있죠. 가발 훔쳤다. 엄청난 범죄죠. 이거는 뭐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때 이 재물을 절취한 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절취해서 절도죄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형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을 초과하는 형을 절대 때릴 수 없습니다. 뭐 사형에 처한다든가 또는 뭐 손을 잘라버린다든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만 간다. 이걸 다시 한번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죄형 법정주의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죄와 형벌은 철저하게 법이 정한 바대로. 근데 문제는 자, 절도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가발을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훔쳤나요? 네가 훔쳤나요? 훔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훔친 겁니까? 그냥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죠. 마녀식의 어떤 이러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진상을 파악을 해야죠. 철저하게 그 사건을 낱낱이 밝혀봐야죠. 그 낱낱이 밝히는 작업이 바로 형사소송이 담당할 이런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수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뭔가 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 아니다. 진짜 범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이게 판명이 되어야만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러한 형벌을 때리게 됩니다. 징역이 뭡니까? 징역은 갖다 가둔다 그리고 일을 시킨다. 갖다 가두는 곳을 우리가 교도소라고 부르죠. 교도소에 갖다 가둔다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다. 노동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는 형벌이 징역형. 그 다음에 금고형이 있어요. 금고. 같이 교도소에 갖다 가두리 하되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예컨대 정치사범들 또는 경제사범들이 있죠. 자, 이분들은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동은 시키지 않고 그냥 갖다 가두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징역과 금고는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 교도소에 갖다 가두리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역과 금고는 그래서 거의 같이 갑니다. 보통 규정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징역만 나와 있습니다만 징역 또는 금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금 있죠. 벌금은 5만 원 이상 내는 걸 우리가 벌금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을 내는 거 있죠. 2,000원 이상
그다음에 5만 원 미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이걸 우리가 과료를 과료. 과료는요, 우리가 내는 과태료와 달라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근데 과료는 진정 형벌입니다. 2천 원을 냈다 하더라도 3천 원을 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과료의 재판을 받고 확정이 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자. 그 무서운 전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과자의 오점이 남는 게 바로 과료입니다. 여튼 벌금과 과료는 돈을 내는 형벌. 그러니까 이걸 돈을 내는 형벌을 우리가 재산형이라고 불러요. 재산형. 그다음에 갖다 가두리하는 거 있죠. 교도소에 갖다 가두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서 자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유형이라고 해서 수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튼 진짜로 그놈이 나의 가발을 훔친 겁니까? 그놈이.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하는 작업을 우리가 수사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제 주로 경찰이죠. 이제 검찰도 수사기관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이 그 가발을 훔친 사건을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인식을 했으니 철저한 조사의 작업으로 수사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됐죠? 인식이 되게 된 그 원인, 이 단서가 있었거든요. 단서가 되었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기에 그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인식을 했기에 진정하게 진상을 파악하는 조사의 작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단서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앞으로 내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사라는 표현은 수사 이전 단계에 있다, 수사의 기초가 되었다, 수사의 단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사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은 안 되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될 찰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시점에 우리가 내사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본격적인 조사의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사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수사의 작업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자, 그 전에 이 수사의 단서 단계 있죠. 아까 제가 내사라고 말씀드렸죠. 내사 단계에서 그놈이, 갑이라는 놈이라고 할게, 갑이라는 놈이 진짜 가발을 훔친 겁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조사의 작업으로 들어갈 찰나에 지금 있는 단계입니다. 내사 단계가. 이때 내사 단계에 딱 들어가면 갑을 어떤 이름을 붙여서 갑의 그 호칭을 만들까요? 갑에 뭔가 호칭이 있어야만 좀 전문적으로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갑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일반인, 갑, 뭐 범인, 계속해서 범인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문 용어를 하나 갖다 붙입니다. 그 내사 단계에서 수사를 시작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내사 단계에 있는 갑을 우리가 내사를 받는다 해서 피내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거를 한자어를 바라볼게요. 내사를 받고 있는 자, 이렇게 피내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를 용의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피내사자를 용의자라고도 부릅니다. 피내사자, 용의자 같은 표현이고요. 내사를 받는 자. 자, 이거 아직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에서 진짜 혐의점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진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대로 그냥 묻고 할 수는 없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제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혐의를 인지했다. 라고 표현하고요. 혐의를 인지했다. 그 다음에 건수를 세운다. 이 건수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조사의 작업으로 들어가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조사의 작업을 아까 뭐라 부른다고 했죠? 수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수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이 바로 범죄 혐의 인지요 입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인지가 되고 입건이 되면 드디어 수사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크게 보시면 요 지금 혐의 포착되었죠. 인지가 되었죠. 인지라는 건 인식했다는 것이고요. 인식을 하면 건수를 세우고 입건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조사의 작업으로 이제 수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수사는 말이죠.
수사기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갑을 상대로 하죠. 갑을 데려다가 이제 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갑을 데려다가 조사할 때 그 갑을 뭐라 부르느냐? 범죄의 의심을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졌다. 의심을 받는다. 자, 요거 한자어를 좀 크게 볼게요. 범죄의 의심을 받는다. 의심을 받는 자, 의심을 받는 자 또는 의심을 받는다. 피의. 범죄의 의심을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졌다. 얘를 피의자라 부르게 됩니다. 피의자라는 표현을 좀 잘 보시고요. 자, 피의자는 어떤 단계에 들어온 자를 가리킵니까? 수사 단계에 들어온 자를 가리킵니다. 아까 피내사자는 내사 단계에 있는 자. 그래서 한 단계 발전이 된 자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는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피의자는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그 전에 피내사자는 용의자는 아직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뭔가 피의자 단계는 뭔가 기록이 남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수사라는 것이 바로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수사기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가 수사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수사기관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우리가 짭버드, 세러 가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이 됩니다. 짭버드 있죠. 자, 경찰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한번 불러보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불러보면 사법경찰관리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사법이라는 표현 아시죠? 사법이라는 표현. 그래서 뭔가 이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헤치고 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전문용어로 경찰을 좀 늘어뜨린 표현입니다. 이때 관은 좀 높은 분, 그다음에 리는 좀 그 밑에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자, 앞으로 사법경찰관리를 우리가 약칭 사경이라고 칭할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는 검사가 있고 사경이 있다. 검사가 있고 사경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고 들어갈 게 뭐냐? 이제 범죄 혐의가 인지되었죠. 그래서 건수를 세운다 해서 입건,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온다고 했죠. 수사 단계에 들어왔을 때 저 범인 갑을 피의자라 부른다. 자, 근데 제 가발을 훔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봤습니다. 이 본 사람을 과연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우리가 보통은 목격자라 칭하죠. 근데 형사소송 과정에서는 좀 더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수사 단계에 들어오면 그를 참고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참고인. 그러니까 뭔가 말 그대로 참고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만약에 범죄 피해자가 말이죠, 경찰서에 와서 또는 검찰청에 와서 피해자가 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걸 우리가 피해자 조사라 부르는데요. 이 피해자도 참고인에 들어갑니다. 왜? 범죄 피해를 받으면서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한 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깥에서 넘이 범행을 당하는 걸 목격했음에 그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목격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어디에 속한다? 피해자는 저 참고인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범인을 피의자라 부르고요. 범행을 목격한 사람을 참고인, 피해자도 참고인 그룹에 속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두 사람 모두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수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여기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아까 누구하고 누가 있다고 했죠? 검사와 사경이 있다. 검사 사경이 있다.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피의자, 의심을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진 자, 범인, 얘를 상대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피해자 등 참고인도 불러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경을 다시 볼게요. 사경. 자, 이거 한번 수사기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검사와 사경이 있는데, 여러분들 검사와 사경은 과연 지금은 대등한 관계에 있을까요? 아니면 검사가 위에 군림하고 사경이 밑에서 복종하는 관계에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뭐라고요? 뉴스를 보지 않았다고요? 자, 검사와 사경의 관계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상명하복 관계였습니다. 검사가 위에서 딱 명령을 하면 밑에서 하복을 하는
그게 경찰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경찰이 꿈틀꿈틀대면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2020년도에 드디어 검사와 사경의 관계를 상명하복이요 지휘감독에서 이거를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로 바꿨습니다. 2020년 2월달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한없이 쫙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까지 불거졌죠. 검수완박이 뭐예요? 줄임말입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까지요. 전부 다 수사권을 전부 다 사경에게만 주자.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게만 주고 검사는 공소 제기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움직임이 검수완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검사와 사경의 관계는 이제는 대등한 이 상호협력 관계로 바꿔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사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경 중에서 아직까지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협력 관계는 일반적인 사경, 일반적인 사경은 검사와 대등한 이런 관계에 지금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에는 이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검사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이 공수처의 검사가 있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이 범죄를 수사하는 이러한 기관이 독립된 기관을 우리가 공수처라 부르죠. 여기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죠.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이 고위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또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판사, 그다음에 기타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수처에서 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이 독립된 기구로 따로 마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검사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있고요. 하나는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공수처에 대한 이 비판론들 또는 공수처에 대한 무용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죠. 뭐 많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앞으로 계속해서 존치될 것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공수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분이 싫어하는 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의 운명은 존치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경을 봅니다. 사경을 보면 형사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경.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형소법상의 사경은 이제 일반 사경이 있고 특별 사경이 있는데, 특별 사경이라 하면 특수한 영역에서만, 특수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만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사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특별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별 사경은 우리가 이제 약칭 특사경이라고 부를 텐데, 특사경은 아직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꾼 것은 바로 이 일반 사경. 일반 사경, 뭐 경찰청에 가면 일반 사경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 분들이 검사와 삐까삐까 대등한 지위를 지금 갖게 된 겁니다. 특사경이 여전히 검사의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청에 근무하는 이 검찰 수사관들도 학문적으로 사경이라 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검찰청법상의 사경인데요. 검사와 같은 한 방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검사와 한 방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청법상의 사경은 당연히 검사의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당연한 논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상의 사경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고요. 일단 자, 정리를 해봅니다. 수사기관은 두 기관이 있다. 첫째는 검사가 있고 둘째는 사경이 있다. 자, 검사와 사경의 관계는 지휘감독 관계입니까? 상명하복 관계입니까? 이도 저도 아닙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상호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종류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지휘감독 관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를 보고 있죠? 칠판을 보고 있죠. 자, 우리가 수사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라는 개념,
그다음에 참고인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종류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사경을 볼게요. 이제 사경이 딱 이 범죄를 수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사경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먼저 시작하는 범죄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웬만한 범죄는 다 경찰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표를 다시 볼게요. 문제는 수사가 끝나면 진짜 그 나의 가발을 훔친 범죄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직접 형벌을 때릴 수 있을까요? 아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6년 이하의 징역을 이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때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형벌을 때릴 수가 없다고요. 형벌은 법원에 의해서만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빌려야만 때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만 형벌이 드디어 나올 수 있다. 이 법원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개된 재판을 행해야 됩니다. 이때 공개된 재판의 줄임말 공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공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형벌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면, 진짜 가발을 훔친 범죄가 있다면 사건을 이 공판을 할 수 있는 법원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사건을 넘겨줘야만 법원이 사건을 토스를 받아서 재판 내지 공판을 진행하고 드디어 형벌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공판으로, 저 재판으로 사건을 넘겨주는 작업, 이걸 우리가 공소제기라 부르게 됩니다. 좀 더 전문용어로 소추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소라고도 부릅니다. 좀 더 한자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 공소제기를 대한민국 형소법에는 검사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소법 제246조, 246조에 보면 검사만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 아까 다시 볼게요. 수사기관에 뭐뭐 있다고요? 사경과 그다음에 검사가 있다고요. 보통 경찰, 사경이 먼저 범죄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 혐의점이 불거지면 또는 범죄 혐의점이 분명해지면 사경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법원의 재판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의 손을 타야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있어야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렇다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토록 하기 위해서. 사경이 독자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라 부르게 됩니다. 기소를 누구한테 독점시킨다고요? 검사에게 독점시키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경이 말이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작업,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송치라고 부를 겁니다. 송치. 자, 송치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건을 경찰이 받고 어디로 넘기다? 검찰로 넘기다.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다, 송치. 만약에 사경이 말이죠, 범죄 수사를 했는데 가발을 훔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의 조작에 불과했다, 누명을 쓴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송치해서는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불송치한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은 두 가지의 경우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송치, 하나는 불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송치,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 그러면 불송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검사님이 사건을 받았죠. 그러면 검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는 경우수는 크게 세 가지 경우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공소제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공소제기를 통해서 어디로 사건을 넘긴다고요? 법원의 재판으로. 법원의 재판을 아까 뭐라 부른다고요? 공판. 법원의 재판 공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자, 사건을 넘길 때 이걸 기소 또는 소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응등이 방등이 히프 똑같죠? 공소제기, 기소, 소추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범죄 혐의점이 없더라, 누명을 쓴 것이더라, 그러면 기소해서는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불기소라 부르고, 불기소, 기소하지 않겠소이다. 불기소하면 이제 당의 범인 갑은
피의자로 부르기로 했죠. 피의자 갑은, 범인 갑은 이제 이 절차에서 해방이 됩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범죄 혐의의 누명을 썼다가 이 불기소가 떨어지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 경우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게 타관송치라는 겁니다. 타관송치라는 것은 타 검찰청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수사를 했건만 이거 우리 김 검사님이라고 했을 때 김 검사님이 담당할 사건이 아닙니다. 예컨대 군발이 사건은 군 검사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이때 군 검사로 사건을 보내다, 이걸 우리가 타관송치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한 결과 나오는 경우 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소. 둘째, 불기소. 셋째, 타관송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불기소가 떨어지면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면 공판 단계로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봅니다. 이 공소 제기, 이거 누구만 한다고요? 검사만 합니다. 검사만 합니다. 이걸 무슨 주의라 부른다고요? 1번 민주주의, 2번 기소독점주의. 예, 정답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공판은 공개된 재판의 줄임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다, 이 공판이라 부르게 됩니다. 공판이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개된 재판의 줄임말입니다. 이때 공판은 누가 담당하느냐? 우리가 담당합니다. 우리 법원이. 자, 이제 법원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봅니다. 그냥 법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법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산소법원도 아니고 수소법원. 자, 봤더니 수소법원이 이렇게 한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소송을 받았다. 아까 공소 제기를 다른 쪽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기소. 기소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기소를 받았죠? 검사로부터 기소를 받은 겁니다. 이때 검사로부터 기소를 받은 법원을 우리가 수소법원이라 부르게 될 겁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 99개가 있다고 했죠. 99개 있는 법원 중 검사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공소 제기할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요.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우리가 수소법원이라 칭하게 됩니다. 근데 제 가발을 훔친 사건은 과연 그 법원 중에서 어떤 판사님이 담당하게 될까요? 이 판사님을 봤더니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가발을 훔친 절도 사건은 약간 가벼운 사건이라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판사 한 분이, 판사 한 사람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걸 단독이라고 해요. 단독. 보통 형사 단독. 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 형사 1단독, 2단독, 3단독부터 단독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컨대 형사 제8단독이 이 제 가발 사건을 맡았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특별히 수소법원이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 중대 사건들, 형량이 무거운 사건들, 뭐 살인 또는 뭐 방화 또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관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합의를 통해서 심판한다. 이걸 합의부라 불러요. 합의부도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 형사합의부가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합의부부터 합의 제1부, 합의 제2부, 합의 제3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합의부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소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 누구로부터 기소를 받았다고요? 검사로부터 기소를 받았습니다. 이 법원, 수소법원이 일반적인 법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을 특별히 수소법원이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1차 설명할 때 판사님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판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독립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절대 판사의 보조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들 알게 될 텐데 그런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가 판사의 보조라고 누가 감히 칭하는 겁니까? 엄마가요? 지금 나와. 지금 나와. 친구? 끊어. 그런 허접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립된 업무를 행하고요. 절대 판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반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형식적인 급수는 우리보다 한참 높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한다고요. 존중하는 이유가 독립적인 업무를 행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원에 근무하는 이 자긍심,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를 명심해 두시고요. 또 8과목이 되는 시험을 보고 그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 실력은 이미 확실히 검증이 된 겁니다. 5과목 보고 시험 된 분들하고 우리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훌륭한 이런 직렬에 와 있다고요.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1차 설명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공소제기를 통해서 이제 수소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걸 무슨 과정이라 부르기로 한다고요? 공판 과정이라 부르기로 한다고요. 이때 공판 과정에 들어와 있는 저 갑,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일반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범하는 바람에 범인이었고요. 그다음에 피내사자 신분에서 입건이 되는 바람에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었죠. 피의자의 지위에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공판에 들어오면 저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피고인이라 부르기로 하자. 피고인. 자, 피고인은 한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검사로부터 이 공소 제기를 받고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고라는 것이 알고자죠. 그죠? 뭐 꼬지를 꽂자. 꼬지름을 받고 검사로부터 꼬지름을 받고 공소 제기를 받고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피고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가 있었죠. 목격자. 아까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는 뭐라 불렀죠? 참고인이라 불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는 피해자도 그 참고인 그룹에 속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재판에 들어오면 그를 우리가 친숙한 용어인 증인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증인이라는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공판 과정입니다. 자, 피해자가 들어와서 한마디 할라 치면 피해자는 어떤 좌석에 앉아서 한마디 해야 됩니까? 증인 좌석에 앉아서. 증인 좌석에 앉아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왜? 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책을 보다가 피고인 나오면 그 다음에 증인 나오면 공판 과정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 됩니다. 공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보시면 이제 이 공판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는 바처럼 재판은 3번 합니다. 3번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1심에서 판결이 떨어졌소이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든 무죄 판결이든 1심의 재판이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재판의 선고라고 불러요. 선고라는 건 재판이 떨어졌다. 센텐스라고 해요. 센텐스. 그래서 재판이 떨어졌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끝나야 끝난 것이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1심에서는 재판이 떨어졌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유죄 판결 떨어지면 누가 불만이 있죠? 피고인이 엄청나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유죄요? 나는 가발을 훔친 적이 없어요. 내 머리를 봐요. 얼마나 머리털이 많은데 왜 가발을 내가 훔쳐요? 라고 했을 때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 떨어지면 진짜 탐탁지 않죠. 한 번 더 재판을 받고자 하고 싶어 하겠죠. 이번에는 무죄 판결 떨어지면 검사가 쪽팔리죠. 따라서 검사는 한 번 더 재판을 받고자 할 겁니다. 자, 이럴 때 선고가 된 다음에 이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으로써 재판을 한 번 더 구하다. 이거 우리가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 이때 1심에서 한 번 더 다음 신급 2심으로 1심에서 2심으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판을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항소라 부르고요. 그래서 세컨드 그레이드 2심을 우리가 항소심이라 부르게 됩니다. 항소심. 1심에서 2심으로 재판을 올리는 걸 항소라 부르고요. 제2심을
항소심이라 부른다는 거. 그다음에 항소심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로 고등법원이 담당할 것이고요. 자, 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떨어졌다. 이것도 선고라 부르고요. 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판을 구하다. 이걸 상고라고 상고. 그러니까 상고심에 넘어옵니다. 상고심, 이걸 3심이라 부르고요. 상고심, 3심은 늘 대법원이 맡게 됩니다. 자, 이건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심, 그다음에 2심, 3심, 3번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3심까지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면 또 한 번의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3심제 보장이라 불러요. 3번 정도 하면 그 정도 하면 됐지 또 합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아이가.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3심까지 진행되면 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재판의 확정은 the end, 끝났다 이거 끝났다. 수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재판이 다 끝났다. 이걸 우리가 확정이라고 확정. 재판이 다 끝났소이다. 확정. 선고와 확정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선고는 떨어졌다. 재판이 지옥에도 떨어졌다. 죽자. 그 다음에 확정은 뭐죠? 재판이 끝났다. 재판이 떨어졌다와 끝났다는 다른 겁니다. 재판이 떨어졌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재판이 확정되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건 진짜로 다 끝난 거고요.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자, 둘 중에 하나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유죄, 또 하나는 무죄. 유죄가 나오면 이를 우리가 전과자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에서 콩밥을 줍니다. 웰빙 음식으로 콩밥을 줍니다. 그다음에 또 운동하라고 일도 시킵니다. 이거 아까 징역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구류 받아봤죠? 구류 안 받아봤어요? 구류? 이거 30일 미만으로 구류. 저도 어제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구류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석방돼 갖고 나왔는데요. 구류는 30일 미만 갖다 가두리 하는 거고요. 징역과 금고는 1개월 이상 갖다 가두리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징역의 최상한선이 얼마일까요? 징역 금고의 최상한선 얼마까지 애를 갖다 가두리 할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또는 10년, 20년 이런 정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무기징역이 있어요. 무기라는 건 기한이 없소이다. 진짜로 죽을 때까지 갖다 가둘 수 있는. 그러나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징역 기한이 있다. 맥시멈 최상한선. 요거는 2010년도까지만 해도 15년이었어요. 15년이 맥스였습니다. 가중처벌하면 25년이 맥스였고요. 근데 2010년도에 그 유명한 그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명씩 열거해 볼게요. 일단 영철이 잘 몰라요? 길태, 왼춘이, 정남이 희대의 살인마들입니다. 뉴스 안 봤나요? 뉴스 보면 희대의 살인마들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걔들이 이 맥시를 곱하기 2로 늘려놓은 분들입니다. 그놈들 때문에 형량이 더블로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30년에 5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기는. 자, 변론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재판이 확정되어서 유죄 판결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가두리 해놓고 콩밥을 주면서 이제 수감 생활이 시작되죠. 그럴 때 저 갑을 우리가 뭐라 부를 것이냐. 갑을 이제 수용자로 부릅니다. 수용자. 형을 받는 자. 형벌을 받는 자. 가두리 되어 있는 자. 수용자라 부르게 됐고요. 자, 수용자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사의 단서 단계에 있는 자를 아까 뭐라 부르기로 했죠? 피내사자라 부르기로 했고요. 용의자. 그 다음에 피의자. 그 다음에 피고인. 여러분들은 피곤하고요. 얘는 피고인이고요. 저는 더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이제 다 끝났어요. 형이 확정되면 수용자 단계로 들어갑니다. 수용자 단계에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2만기가 아닙니다. 만기 출소하면 다시 일반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일반인 단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범죄를 범하면 범인,
그러면 이제 피대사자, 그다음에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점차 발전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완전히 스킨을 딱 뜨셔서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머릿속에 다 익숙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형소법의 강의를 듣다 보면 저절로 습득하게 될 이런 개념들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죄 판결 떨어지면 이제 무죄 방면이 됩니다. 근데요, 무죄 판결 떨어지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했고 왜 나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했소이까? 나는 무죄고 결백한 사람이었는데 누명을 쓴 사람인데 왜 나를 가지고 왜 나만 갖고 지랄이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이럴 때 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형사보상이라 부르게 됩니다. 보상금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짭짤합니다. 제가 받아봤더니 한 6천만 원 주더라고요. 1년 동안 가두리 된 상태에서 내가 재판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죄 판결을 받든 유죄 판결을 받든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용자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 이제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죠. 그 다음에 또 저 무죄 판결 받아서 무죄 방면이 됐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법원에서 또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무죄 판결, 당신의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재판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또 불러요. 통보가 날라와서 또, 자, 법원에서 불러요. 그럼 내가 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재판을 또 받아야 됩니까? 재판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까? 재판이 저거 아까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끝났는데 왜 재판을 또 진행합니까? 자, 한번 끝난 재판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재판을 다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자 뭐라 부르냐면 일사부재리요 기판력이라 부릅니다. 기판력. 기판력 이거 맞는 발음입니까? 기판력이 신의 한수 신동수한테 또 혼날까봐 기판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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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기판력은 이미 판결했다. 이미 기자죠. 이미 기자. 이미 판결을 다 끝냈소이다. 이미 판결을 다 끝냈으니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시오. 되풀이하여 소송하지 마시오. 이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뜻이고요. 일사부재는 뭡니까? 일사건을 다시는 재론하지 말라. 아까 가발 사건 있죠? 가발 사건 1심, 2심, 3심 진행해서 모든 게 다 끝났소이다. 끝나면 다시는 재론하지 말라. 다시는 재론하지 말라. 이거를 재론이라는 건 다시 재판하지 말라. 다시 재자죠. 다시 어게인하지 말라. 일사부재리 같은 용어입니다.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같다.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는 재판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따라서 내가 한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콩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거듭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으로 걸리면 그건 처벌되는 겁니다. 당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아까 유죄 판결 떨어졌거든요. 유죄 판결 떨어졌는데 나 정말로 억울합니다. 가발을 훔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유죄 판결이 떨어졌을까요? 수사 단계부터 그렇게 나의 누명, 나의 억울함을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나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왜 수사기관은 급기야 공소제기를 했고 또 법정에 들어갔더니 공판에 들어갔더니 그 법관님을 상대로 그렇게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호소했건만 끝끝내 유죄 판결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요. 더 이상 기판력 때문에 일사부재리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은 진행될 수 없고요. 교도소로 쓸쓸히 들어가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나의 누명이 벗겨지는 이런 순간이 도래됩니다. 즉 다른 사건으로 걸린 놈이, 다른 사건으로 걸린 을이라는 놈이 이 범죄를 자신이 범했다, 자신이 가발을 훔쳤다라고 얘가 순수히 붑니다. 이걸 이제 자백이라고 불러요. 자백. 순수히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건을 재조명을 해봤더니 을이 훔친 겁니다. 갑은 훔친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거 재판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기판력이고 나발이고 일사부재리고 나발이고 간에 이때는 당연히 저 누명을 벗겨줘야 됩니다. 저 갑의 유죄 판결을 깨끗하게 없애줘야죠.
그래서 진행되는 아주 예외적인 절차가 바로 재심이라는 거예요. 재심. 재심은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비상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420조라는 조항에 총 7개의 재심 사유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될 때만 재심이 진행됩니다. 재심은 기판력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일사부재리를 이기는 겁니다. 재심은. 그래서 이거 재심은 아주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심은 함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판력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것보다는 실제 진실이 더 중요하다 싶을 때 재심이 아주 예외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비상상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의 단서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요.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공판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형집행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형집행 단계에서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 때문에 거듭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심이라는 아주 특수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힘들다고요? 잠시 한번 쉬었다 가자고요? 분위기가 역시나 안 좋군요. 그러면 잠시 한번 쉬었다가 푹 쉬었다 갑니다. 딱 3분 쉬겠습니다. 3분. 딱 푹 쉬었다가 3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3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